흔히들 출산율 0점대는 한국뿐이라고 알고 있지만 생각보다 친구가 꽤 있습니다. 홍콩이 0.77명, 대만이 0.87명, 싱가포르가 0.97명이죠. 홍콩 같은 경우는 UN 세계전망 기준으로 21년에는 0.75명으로 세계 1위이기도 했고요.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니까 조금 케이스가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대만이 저렇게 출산율이 낮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대만은 최근 1인당 GDP가 한국과 일본을 넘어서면서 동아시아의 새로운 호랑이로 떠오르고 있고요. 근데 우리의 동반자들의 면면을 잘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 동아시아 국가라는 거죠. 인구 감소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잖아요. 특히나 산업이 고도화된 선진국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고요.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농업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대가족의 필요성은 떨어지게 되죠. 대부분의 농사를 지으며 살아갈 때는 아이를 낳아 손 하나 늘리는 게 생존의 직결이 됐지만 이제는 숟가락이 하나 늘어나는 게 생계에 부담이 되는 시대란 말이에요. 거기에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많아지고 사회 진출 연령 자체가 늦어지면서 결혼 자체의 감소가 출산율의 감소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이처럼 선진국이라면 출산율의 감소는 자연스러운 흐름일지도 모르지만 그 중에서도 특이점을 보이는 게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라는 겁니다. 저출산 국가 탑 10 중에 6국가가 동아시아에 몰려 있거든요. 앞서 언급한 국가를 제외하고도요. 중국도 1.16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국가로 유명한 일본이 가장 선방한 1.28입니다. 동아시아에서 일본은 저출산 명함도 못 내미는 거예요. 그럼 대체 동아시아는 왜 이런 절망적인 인구 절벽을 보여주는 걸까요? 대만의 신문사 타이베이 타임스는 동아시아의 저출산 현상을 이 지역들에서 깨지지 않는 유교 문화의 영향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지역에서 유교는 종교이기도 했고 국가 통치 이념이기도 했죠. 무려 2000년 이상을 사회 전체 윤리의 기반이 되기도 했으니 그 영향이 지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를 바탕으로 대만의 국립연구소의 인구 통계학자인 앨리스 옌신정은 유교 문화권 속에 있는 국가들이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것을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성에 관해 도덕적 엄숙주의를 표방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선비라는 거예요. 이게 출산율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문란한 성생활을 내서 출산율을 올리라는 거냐 하실 수 있는데 상관이 꽤 있습니다. 유럽에서 저출생 문제를 대표하는 나라가 프랑스거든요. 1994년만 해도요. 대한민국과 비슷한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프랑스는 출산율이 계속 반등한 반면 한국은 지하를 뚫고 들어가고 있죠. 여기서 주목해봐야 할 게 프랑스의 비혼 출생률이에요. 결혼을 하지 않은 커플의 자녀 비중이 무려 63.9%에 달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혼외 자녀에게도 법적으로 동일한 출산 정책의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현대사회는 갈수록 사회 진출 시기가 늦어지고 있죠. 우리나라는 특히 30대가 사회 초년생인 사회이기도 하고요. 사회 진출이 늦어지면 결혼 시기도 늦어지겠죠. 게다가 선비의 나라에서는 혼외 자식을 낳는 건 거진 불법이나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통계를 봐도 23년 기준으로 비혼 출산이 무려 2.2%에 달합니다. OECD 평균은 41.5%고요. 그 결과로 세계에서 출산 연령이 가장 늦은 나라도 한국이죠. 종합해보면 비혼 출산이 문화적으로 거부되는 국가에서 결혼 연령이 올라간다는 건 출산율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평균적인 초혼 시기에 여성들은 이미 노산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은 사회 진출과 동시에 결혼과 자녀 문제를 동시에 고민할 수밖에 없죠. 이제 막 사회에 진출했는데 결혼을 한다는 건 정말 높은 장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국가적으로 비혼 출산을 장려하는 게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의 전반적인 맥락과 정서가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저출산의 한 귀퉁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실제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 현황을 보면 비혼 출산을 고려해봤다는 비율이 적지 않습니다. 결혼이 부담되거나 하기 싫어도 아이는 낳고 싶다는 사람은 꽤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비혼 출산을 최종적으로 결심하기 힘든 이유는 사회적인 차별과 제도적 차별 때문이라고 하죠. 결국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결혼을 끌어내야 한다는 건데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동아시아 국가 모두 비혼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20세에서 44세 기준 남성이 63%, 여성은 52%가 미혼이고요. 한국은 더 심각한데요.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1995년생의 혼인 비중이 10%가 안 됩니다.
있습니다. 30대 초반의 미혼 비율이 56%에 달하고요. 이게 폭탄이 될 수 있는 게 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혼인한 사람의 40%가 30대 초반이거든요. 1년 동안 결혼하는 인구 중에 40%가 30대 초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0대 중후반으로 넘어가면 그 비율이 20%로 급감하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30대 초반에 결혼하지 않으면 출생 가능 연령에 결혼하지 않고 미혼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인식도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비율이 남자는 40%, 여성의 경우는 71%에 달하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비율을 따지면 남녀 모두 합쳤을 때 70%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청소년들도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비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현재와 미래 모두 결혼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요즘 세대를 보고 이런 말들을 하죠. 요즘 애들은 이기적이라서 결혼도 안 해, 쯧쯧 이라고 말한다면 당신들의 그런 태도가 이 세대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소신발언하겠습니다. 한 개인의 태도가 아닌 아주 다수의 집단이 어떤 경향성을 보인다면 그건 사회적 문제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이런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분석하고 그 기전을 찾아서 해결책을 모색해 봐야 되죠. 사회의 문제를 한 개인의 이기심으로 몰아 면책을 받으려는 그런 망할 놈의 책임 전가가 그 원인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각설하고 두 번째로 동아시아 국가에서 결혼 자체가 어려워진 이런 경향성을 띠는 이유 중 하나가 유교 문화권의 입신양명과 체면을 중시하는 태도가 그 기전에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요즘 20, 30대를 절대 손해보면 안 되는 세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성공을 하기 위해 모든 순간 최선의 선택을 강요받는 세대라는 거예요. 아주 잘 짜여진 틀에 강제로 꾸겨 넣어져서 어릴 적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입시 경쟁에 뛰어들어야 되는 운명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시절에 개근상을 받지 않으면 인생이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이처럼 이 사회는 성공을 위해서 실패를 용납하지 않고 다양한 경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설계해둔 성공 방식에 따라 아이들의 인생을 끼워 맞추기를 원하죠. 심지어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저런 사람이 된다라는 협박 속에서 혹여라도 경쟁 대회에서 적이 이탈할 경우엔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무능한 낙오자로 낙인을 받기 쉽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라도 손해보고 살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경향은 동아시아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데요. 사교육의 원조는 일본이죠. 우리나라가 일본의 교육을 따라서 좀 더 심화된 교육 시장의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웃나라 중국도 우리나라를 따라와서 사교육비가 매년 급등해 사교육 시장이 130조 원에 달하고요. 중국은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경쟁률 하면 수천 대 1이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링거를 꼽고 공부하는 초등학생들의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 외에도 대만도 우리나라와 아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타이완 뉴스에 따르면 대학 입학 지정 과목 시, 그러니까 대만의 수능을 치르는 응시생의 27%가 N수생이라고 합니다. 한국도 재수생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죠. 23년 기준으로는 29% 정도를 마크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한국도 대만도 당연하게 성공을 위해 수도권 대학에 가려는 경향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학생들이 급감하고 대학이 문을 닫고 있는 이 시점에도 사교육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한국의 경우는 사교육 참여율이 78.5%에 달합니다. 사실상 모든 학생들이 사교육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리고 가구 총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율이 가장 높은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상대적 빈곤층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도 생활비를 줄여가면서까지 자녀들의 교육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계층의 사다리를 올라갈 유일한 방법이 교육이라고 믿기 때문일 겁니다. 통계에 따르면 사교육비가 출산율 하락에 26%를 기여했다고 합니다. 월 평균 사교육비가 1만원 증가할 때마다 합계 출산율이 0.012 하락한다고 하죠. 지표들을 볼 때 애를 낳지 않는 1차원적인 요인은 당연히 경제적 논리이고, 자녀의 성공에 부모의 모든 인생이 매몰되는 현 생태가 출산율 감소로 이어진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기회비용을 줄이면 되잖아요. 사교육 좀 덜하고 강남 말고 지방에 살고 중소기업 다니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정말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체면이 너무 중요한 사회잖아요. 요즘 20대 30대 신흥 청년이 7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하죠. 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대기업에 다니다가 퇴사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대기업이라고 하면 장원급제의 성공에 금이 환영한 이몽룡인 건데 막상 대기업에 가보니까 매일 야근에 회식에 심지어 상사들의 욕설과 괴롭힘까지, 이러다 목숨을 잃겠다 싶어서 퇴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소식을 부모님께 알렸는데 그 대답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너무 힘들었지. 다른 회사 잘 준비해보자. 당연히 아니고요.
주변에 아들 대기업이라고 다 말해놨는데 그만두면 어떻게 하냐였어요. 내 체면이 뭐가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당분간 집에만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대답이 이 사회를 굉장히 잘 대변해준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런 모습은 먼 과거 조선시대에도 나타납니다.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밥을 굶고 몇 년을 낙방해도 심지어 처자식이 굶주리고 있어도 글 공부에 매진하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비들을 보고 현실이 어둡고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조롱의 뜻으로 조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비들이 저렇게 했던 이유는 내가 선비로 태어나서 글 공부를 통해 관직에 나가는 것이 대의 명분이지 당장 밥을 굶더라도 밖에 나가서 장사를 하거나 밭일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선비의 체면이니까요. 이런 유교의 문화가 현대에 와서는 더 변질이 돼서 대기업 공기업 아니면 사람이 아니고요. 월 300충, 구급거지 등 심각한 평균 올려치기로 대다수의 사람들을 폄하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지표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사회는 단순한 경제적 논리를 뛰어넘어 아주 복합적인 기전이 작용해서 지금의 저출산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하고요. 입신양명과 체면을 중시하던 그 문화가 피 터지는 입시 문화를 만들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서울로 몰리고 서울 집값은 오르고 집 살 돈은 없고 교육비가 감당이 안 돼서 결혼을 못하고 등등 연쇄적인 작용이 지금까지 끌고 온 거죠. 사실 개인적으로는 인구가 감소하고 국가 경제가 안 좋아지고 뭐 내 알 바가 아니긴 합니다. 조이고 댄스로 장관상을 받는 이 나라에 대체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얼마 전 상반기 출산율이 발표되면서 8년 만에 1.2%가 증가했고 결혼 건수가 25% 증가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던데 당신들의 성과가 맞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책의 결실이 아니라 마지막 70만 세대, 가족계획 완화 세대라고 불리는 90년대 초반 세대가 결혼 정년기가 돼서라고 생각하거든요. 흔히 말하는 봉우리 세대가 30대가 되면서 결혼 건수가 늘어나고 출산율이 떨어지지 않게 방어해주고 있는 거지 당신들의 업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되려 우리는 이 지표를 보고 기뻐할 게 아니라 앞으로의 10년을 걱정해야죠. 이 세대를 기점으로 우리는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인구 골짜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저는 요즘의 MZ세대들이 어쩌면 현명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성세대들은 MZ를 보고 이기적인 괴물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회가 대물림한 성공과 체면에서 벗어나 어쩌면 생존하기 위해 진화한 세종적인 산물이 MZ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는 사회적인 기대와 남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개인의 행복을 찾아 생존하며 진화한 결과인 거죠. 그러니 어쩌면 가장 현명한 삶은 성공과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개인의 행복을 찾아 나를 가꾸며 나에게 집중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일기는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일기에서 만나요.